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분이 81살 살았는데 93년에 죽었어요. 그 지금부터 18년 전에 죽었는데, 이 성철 스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5개 국어를 하고, 책을 5천 권 읽고, 8년 동안 안 눕고, 장자불라라는데 안 눕고 앉아서 도를 닦으신 분이에요. 스님이 유명한 일화가 참 많아요.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시를 하나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는 시예요. 원각이 보조하니 적과 멸이 둘이 아니구나.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밖에 또 다른 진리가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코 가니까 저도 한 10시간 정도 책만 읽고 있는데, 읽어봐도 멋있는 시예요. 원각의 깨달을 원자거든요. 각은 깨달을 각자고 둥글 원자인데,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정멸이 둘이 아니구나. 정멸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세계, 불국토, 예수교로 말하면 하느님 나라. 정멸이 둘이 아니구나.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다. 하느님 나라가.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보이는 모든 것은 관세음보살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이쪽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관세음보살이란 말이에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라.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다 묘한 이치고 불국토다 이 말이에요.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전체가 다 극락이고 천단이란 말이에요. 진각종에 가면은 육자 대명지능 그래서 오만이 반매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가면은 제가 그 절에 가봤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고 금 글씨로 오만이 반면 큰 글씨만 6개 써놨어. 그 절에 가면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연꽃 속의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건 전부 다 보물이라.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나면은 세상이 즐겁지요. 좋습니다. 오늘 강의할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락길 있잖아요. 소백산 자락길을 직접 개발하시고 지금 현재 소백산 자락길의 위원장이세요. 직함도 많으시고 영주에 정말 살아있는 보물이에요. 현재 영주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오늘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용호 하도 직함이 말해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안부 묻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조금 죄스럽죠. 워낙 안녕하지 못한 사회래 가지고 전 세계인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난국을 우리 같이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면할 수 있으신 분들은 참 좋으세요. 제가 몇 군데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 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하시죠? 네, 네. 예, 행복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인데, 여기 복지관에 나올 때마다, 은빛대학교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국이 보면은, 어찌 보면 다 깨져가는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폭파가 더 되고, 또 아파트 하나 무너졌죠? 뭐, 무슨, 툭하면 말이야, 권총 가지고 쏘고 말이야. 그런 사회인데도 세계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이 이 세상을 그대로 지배한다 이래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기부와 봉사 두 가지가 미국을 지탱한대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는 다 깨져가지만은 그래도 이 기부, 봉사 이거는 전 세계에서 또 1등이죠. 네. 그래서 여기 나올 때마다 저 뒤에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나라가 봉사 체제로 가고 있구나. 특히 우리 권혁기 부학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도 받잖아요. 그처럼 여기가 우리나라의 기부와 봉사의 제일 중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늘 반가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천년 전에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써봤는데 각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아주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쭉 써놨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영국을 지탱하는 힘, 신사도 이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미국의 개척 정신 이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일본도 우리는 무사도 정신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손가락질 마들 말이야 이러지만은 일본으로 봐서는 그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을 지탱하는 아주 대단한 힘이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정신이냐? 뭔 정신이냐? 혹시 정신 나가는 나라는 아닌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요, 우리 영주가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선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선비라는 말이 너무 어렵대요.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사실은 선비는 이렇게 학문을 철저히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슨 저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은 다 선비가 아니냐. 여기 오신 분들 나름대로 다 선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시면서도 옆집에 생각을 했고 길가에 가면서도 이게 우리의 바른 질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 선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는 이도 등민 도를 닦고 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 글자 잘 알고 잘 배우고 해석 잘한다고 해가지고 선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선비는 행동이에요. 그죠? 행동입니다.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선비냐 아니냐지 그게 글자 많이 알고 무슨 한문으로 이렇게 초선으로 날려 쓰고 이런 분들이 선비인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선비 아닌 분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비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분이 다 선비입니다. 이 선비 속에는 진짜 이제 선비 나누는 거 이렇게 진유, 속유, 이렇게 가유 이렇게 나눠요. 진짜 선비도 있고 가짜 선비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그 참선비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결론은 선비는 참된 사람, 그분이 선비예요. 자, 한번 어르신네들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비에 속할까 아닐까? 그죠? 대부분 다 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비 정신은 어떤 거냐? 선비 정신이 보통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조선조에만 있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비라는 말은 조선조에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선비의 행동은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삼국시대 신라의 화랑정신 아주 대표적인 선비죠. 그죠? 예,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고려시대는 이 호국정신. 우리 그 부석사가 세워진 것도 사실은 이 호국정신 때문에 세워진 거거든요. 조선시대에 물론 유학정신이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이 면면히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이 선비의 나라로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 선비의 가치의 핵심을 우리 영주가 선비 정신으로 가져와서 우리 영주의 이 선비 정신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해주실 수 있죠? 예, 앞으로 이 여러 어르신들이 어디 나가시면은 영주의 선비 정신이 전국으로 또는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 정신이 지금 서울대학교에 정년퇴임 하시는 그 정옥자 교수 같은 분이 이 선비 연구의 제일 중심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래요. 선비 정신은 가장 한국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정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어디 뭐 다른 나라에 가면은 선비 정신 그게 뭐고 아직 몰라요. 그죠? 영국의 신사도 정신, 미국의 개척 정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무슨 정신이냐, 이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선비 정신,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영주분들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선비 이거요, 영주만 선비 고장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주는 뭐 선비 세상, 선비촌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도 훨씬 많이 쓰고 있어요. 산청에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있어요. 함양에도 선비탐방로, 안동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장성에도 있고, 정읍에도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적어도 6개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타이틀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앞서 갈락하고는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저기 영주는 한국선비문화축제 작년에 못했죠? 이제 한 13번째, 1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 14년 했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세요. 남명선비문화축제는 44회, 45회 했습니다. 영주가 최고입니까? 남명, 여기 산청 가면은 영주 잘 몰라요. 남명 최고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선비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 영주의 선비 문화 이게 더 많이 전국으로 또는 세계로 확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도 생겼고 인성교육도 선비도시 선포도 했고 선비세상 한문화 테마파크 이름이 선비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내년도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거의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규모의 최대 규모거든요. 한국 문화로서 우리나라의 전국 최대 규모면은 왜 됩니까? 한국 문화로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이 말이죠. 이거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냥 옆에서 뚝딱뚝딱 하니까 이거 저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규모상으로 볼 때는 한국 문화, 한국 정신으로서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이 문화도시 가는 게 이제 5년간 200억 나오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진짜 문화생활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생활 수준의 업그레이드,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뜻이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는 이런 영주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친절하고 순박하고 이런 즉 선비 정신을 다 갖춘 그런 우리 영주가 돼서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심에 우리 의상대사도 있습니다. 부석사를 참관하신 의상대사 다 아시죠? 의상대사는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경주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경주 그 앞에 보면은 남산이 있죠. 남산 옆에 보면 낭산이라고 있어요. 낭산. 요 모양으로 생긴 낭산에 가면 황복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서 출가를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첫 번째는 실패를 했죠. 첫 번째는 육로로 지금 그 신의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변방에서 붙들렸어요. 그 원효하고 두 분이 같이 가시는 얘기는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이 갔는데 변방에서 스파이로 간첩으로 붙들려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질컨 복역하고 붙들려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해로로 갑니다. 산동반도 쪽으로. 그래서 종남산 지상사로 이렇게 가시는데 의상스님이 이렇게 됐죠. 20살 때 출가를 해서 5년 만에 이 1차 당 유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특히 그 장안에 요즘 말로 하면 시학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도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옳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1차는 실패하고 2차 때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나요? 그 원효하고 의상 두 분이 가다가 어느 그 골짜기에서 막 비가 많이 오고 이러는 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 날은 저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움처럼 된 발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청하는데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원효가 하도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 하니까 무슨 그릇 같은 게 있고 뭐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물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이제 떠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고 나서는 잘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바가지였죠. 예. 물은 그게 뭐 빗물이 고여가 있고 뭐 그 구데기가 돌아다니는 그런 물이. 근데 그걸 먹고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은 어느 시골에 아주 깨끗한 그 대갓집에서 잠을 잤는데도 그날은 뭔가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못 이뤘대요. 근데 이날은 여기에 막 무슨 정말로 그 공동묘지에 해골바가지 옆에 해골에 물 떠먹으면서 잤는데도 잘 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하,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러면서 원효 스님은 깨달았다고 돌아오셨죠. 돌아오시고 의상 스님만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뒤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유학을 공부 덜 마쳤는데 10년 다 돼가지고 공부 덜 마쳤는데 당나라가 신라를 침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도 불력으로 당나라 침공을 막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빨리 귀국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나라를 위하겠다. 이런 분들이 민족을 위하겠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비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마 100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13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이 화엄 10찰 그 중에 부석사를 이제 창건을 하셨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저쪽 신의주 쪽으로 가다가 실패를 했고 2차 때 지금 그 그림이 나오죠. 예, 그림이 2차 때 이제 이쪽으로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또 도착하자마자 병이 났잖아요. 그래서 어느 인가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선묘 아가씨의 극진한 간호를 받고 회복을 해서 다시 장안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림이 이제 요 지도는 여기 2차 때 그 의상 스님이 저 경로로 해서 유학을 가셨다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해골바가지 물 떠먹는 장면을 누가 그려놨네요. 그래서 왼쪽에 원효 스님은 아하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음이 전날은 비단 음침 속에서 잠을 자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잠이 안 왔고 그 다음 날은 그 공동묘지에 해골바가지가 하고 같이 잤지만은 마음이 내가 거기가 아무것도 다른 생각을 안 가지고 거기는 그냥 자연에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 눈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물을 저거 뭐구나 또는 히타구나 책상이구나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죠? 요 앞에 지금 들어오는 출입문 들어오셨잖아요. 출입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뭘?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감고 오셨나요? 아니요, 뜨고 오셨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붙었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었죠?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출입문을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시킨 대로 눈이 보는 거지 눈이 지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
그래서 모든 것은 눈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성철 스님 얘기했는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이 원효 스님도 이거 마음으로 보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이래서 돌아오시고 이제 오른쪽에 의상 스님은 가서 종남산에 가서 지엄선사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얻었는 게 화엄 일성 법계도 하는 그 그림을 얻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소위 말해서 도사죠. 도사.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도를 깨달았고 한 분은 이런 방법으로 도를 깨달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봐가지고 깼고 아니 한 분은 마음속으로 그냥 다 깨달았고 요거 차이지 두 분 다 소위 말해서 도사입니다. 도사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지엄선사는 누굽니까? 그 의상스님 스승이죠. 스승. 그 종남산 지상사에 계시는. 근데 이 어른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막 그 절에 있는 그 사람들 보고 막 청소하고 오늘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간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신라라는 바다 건너 해동이죠. 신라라는 나라에서 나무가 한 개 쭉 크다는 거예요. 나무가 쭉 크는데 그 가지가 하나가 쭉쭉쭉쭉 뻗어가지고 중국까지 걸치더래요. 그래서 시야까지 왔어요. 근데 가지 위에 보니까 무슨 빛이 막 쫙 강한 빛이 나는데 그래서 그 지엄선사가 그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봤대요. 올라가니까 이 소위 그 봉황이 알을 품고 있더랍니다. 소위 그 불가에서 말하는 많이 보시죠. 이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에서 빛이 쫙 나오더래요. 그래서 눈이 워낙 부셔가지고 깜짝 이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우리 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것 같다. 청소 열심히 해라. 그날 저녁에 도착하신 분이 의상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승인 지엄선사도 의상스님을 보통 사람으로 안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열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고 거기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의상이 이제 수제자 자기 화엄 사상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엄선사가 아무리 봐도 의상 이놈캐도 되겠습니까? 스승이니까 그죠? 아무리 봐도 이 의상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더래요. 신라를 위해서 돌아가서 신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안 물려줬대요. 대신에 선물을 한 게 합니다. 책을 한 권 줘요. 이걸 외워라. 그러니까 의상이 책이 막 두께가 이만한 건데 그걸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지엄선사가 화가 나셨는 것처럼 그 책을 불에다 뜯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에 막 탔잖아요. 탔는데 그렇게 잘 타던 책이 불이 꺼지더니 더 이상 타지를 않더니 그 책을 꺼내 보니까 210자가 남아있더랍니다.
그 200열자가 뭐냐? 그게 이제 우리 화엄 일승 법계도를 만들었는 그 기본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엄선사한테 이 십승 법계도를 이제 배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의상 스님이 그 체계를 이루었다는 화엄 일승 법계도 그림이죠. 여기에 그 글자가 210자가 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체계도 그림을 만드는 거죠.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게 이제 의상의 화엄 사상의 핵심입니다. 압축이죠, 압축. 이런 걸 만들어셨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의상은 이제 해동 화엄 종조다. 화엄종의 제일 할아버지다 이런 뜻이고, 화엄 일승 법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의상스님 저기 조사당이죠. 조사당 안에 영정을 모시고 있고, 그 의상스님이 짚었던 지팡이가 바로 선비한데, 그럼 선비하는 나이가 얼마래요? 의상스님 계실 때 꼽았는 거니까. 저 나무는 수령이 1300년이죠. 그래?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노거수 조사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선비화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네. 근데 이 의상 스님이 부석사를 창건하시는데 혼자 창건했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가 아니다. 선묘 아가씨하고 공동 창건. 왜 그러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묘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공동 창건이지. 그죠? 이런 얘기들은 우리나라 책에는 잘 없어요. 송고승전, 송나라 고승전에 나오고, 우리나라에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일본의 연기설화에 나와요. 그리고 고산사 주신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일본 국보입니다. 국보. 일본 국보인데 그 중간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선묘고 한 분은 의상이에요. 비슷합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의상 뒤에 보면은 글자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그라미 안에 선묘대사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선묘 아가씨 뭐 이렇게 남자 뭐 어쩌고 이러지만 일본에서는 선묘대사라고 씁니다. 그만큼 높게 호칭을 해요. 그리고 이 선묘가 있는 그림을 국보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본 고산사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상들이 선묘불상이에요. 선묘불상. 선묘를 위한 선묘 신사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그 불상, 그리고 비석, 이게 바로 석등, 이게 선묘대명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산사는 선묘를 주신으로 하는 그런 절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선묘는 중국 태생인데 우리나라 와서 부석사 짓고 일본 가가지고 지금 대우를 받고 있는 국제적인 인물이에요. 의상 스님은 공부하러 유학원 갔지만은 돌아와서 맹신라 사람인데, 선묘는 중국 출신으로 다문화 가족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부석사에 가면 몇 가지 있어요. 제일 위에가 우물이 우물, 선묘정, 그 밑에 선묘각, 그 옆에
식사용정 하는 게 이것도 역시 선묘의 그 흔적입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성령이죠. 어려울 때 이게 이제 그 의상대사가 신라로 돌아올 때 풍파가 굉장히 심했다잖아요. 그 풍파, 그 배를 업고 온 용이 바로 저 성령입니다. 이게 바로 선묘라죠. 선묘. 그래서 이제 의상이 와가지고 우리 하엄종찰 이 부석사를 창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선묘 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석사는 의상스님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 침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창건했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호국 사찰의 제일 대표적이죠. 이 사찰이 지금 왜 됐습니까? 세계문화유산이 됐죠? 세계문화유산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 이런 어려움, 이런 모습을 다 갖추어야 세계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전이 뭐 잘생기고 뭐 어떻고 건축학적으로 좋지만은 그 스토리가 이런 그 선묘 스토리가 없었으면은 세계유산이 됐겠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의상스님도 선묘 대사도 훌륭한 그런 선비지만은 가만히 있는 무량수전도 우리에게는 대단한 선비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세계문화유산이 딱 선정되고 난 뒤에 MBC 카메라, 그 KBS, SBS 카메라들이 전부 유홍준 문화재청장한테 갔어요. 쫓아갔어요. 왜 한국의 산사가 세계유산이 됐습니까? 그때 유홍준 장관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알아. 7개인데 어디를 가보란 말입니까? 우선 부석사를 가보세요. 왜 세계문화재이 됐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7개 세계유산 중에 제일 첫 손가락으로 꼽히는 데가 부석사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그거 뭐 그냥 부석에 가면 있어.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선비문화 정신의 제일 중심이 부석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부터는 이제 부석사 올라가실 때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부석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물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단한 건물들이에요. 이 범종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앞과 뒤가 다르죠. 밑에 그림이 앞에 봉황이 날아가는 그림이잖아요. 그 뒷면은 앞에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달라요. 보통 건물들은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세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건물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또 저 풍광 한번 보세요. 이 해넘이 낙조를 보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런 곳이죠. 가끔씩 이래 누가 얘기하죠. 저 동그라미 안에 공포불, 우리 해설사들이 잘 얘기하는 저런 공포불도 보이게 되고 이런. 그리고 이 밑에는 무량수전 그림이고요. 위에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건축물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두 개 건축물의 공통점이 황금분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황금분할 아시죠? 1.618배 골든 섹션. 우리 미의 기준이
도형의 기준이 가장 아름다운 게 황금분할입니다. 이 황금분할을 이미 1300년 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가치죠. 엄청난 가치. 그리고 부석 무량수저는 저 몇 개의 특색이 있는 왼쪽에 안 쏠리, 기둥이 안쪽으로 약간 바깥으로 쏠리면 불안하죠. 안쪽으로 약간 몰라요. 가서 보면 몰라요.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안쪽으로. 그 다음 위에 거는 기소슴. 가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기둥이 6개가 있는데 그 기둥의 길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양쪽이 올라서 있어요. 그래서 이 처지는 현상을 막고 이 처마선이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세계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말씀만 좀 분명히 드릴게요. 부석사가 세계유산이 맞습니다. 그걸 포함한 7개. 공정사, 대흥사, 법주사, 통도사, 마곡사, 서남사 7개가 세계문화유산인데 그 절들이 세계문화유산이 엄격하게 말하면 절들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시죠? 처음에 7개를 묶어가지고 세계문화유산 이코모스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빠꾸가 됐어요. 왜? 전국에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절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나?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적어도 건물들이 7세기 정도 거기에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됐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타내나? 가장 쉬운 게 이거예요.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죠. 인도의 절이 어디 있습니까? 인도는 전부 절이 시가지 중심에 있어요. 산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어디 사나요? 승려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거주지역에. 절로 출퇴근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절이 있나요? 우리 승려들이 반드시 절은 산에 있고 승려들은 절 안에서 생활하죠. 인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남아있다는 거죠. 인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의 사찰이 아니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산사. 산에 있고 산에 있는 한국의 산지승원 이렇게 바꾸어서 제출했더니 비로소 세계유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사찰자 없죠. 부석사라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개가 세계유산이다. 예,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부석사입니다. 예, 부석사는 의상이 만들었고 의상 스님은 이제는 영주를 대표하는 선비죠. 선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주를 대표하는 선비들이 무슨 뭐 해헌 선생님, 무슨 삼봉 선생님, 뭐 퇴계도 사실은 안동보다 영주사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비는 이 비행기로 말하면은 날개에 속한다. 날개 없이 못 날죠. 그래서 우리 영주 선비들은 이 비행기에 날개가 돼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말씀은 조금 첨가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이 그림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훈민정음도
나라 말씀이도 이 영주 거예요. 희망사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그 댐에 가면은 댐 뒤에 그 골재 채취장 그거 보기 싫잖아요. 요런 조각공원 만들면 어때요? 이래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공원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선비 정신을 실천하는 요소가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면서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건강을 빌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